자, 세무사 이제 위험하다. 이제 어쩔래? 세무, 회계, 변호, 감정평가, 관세사, 설계사. 이 사회는요, 똑똑한 놈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걸 법에서 금지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박재영, 세고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업계에서 세무사가 프로그램과 이제 소프트웨어가 원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세무사라는 직종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또 많고,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도 사실상 세무 회계사가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그 물음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세무사 회계사 업에 국한될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업이 좋은 건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실무를 보죠. 그러면서 경제활동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일 수도 있지만 사장님들이 저는 최전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감을 따오든 아이템을 구상하든 그게 없다면은 일을 시킬 노동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선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시는 사장님들이 최전선에서 이제 전투 중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장님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반적으로 산업이 변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전 세계가 산업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영상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면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이야기를 제가 흡수해서 이제 재생산한 것도 있고, 제가 뭐 신문을 읽은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성지가 되면 어떨까. 예, 그건 작은 희망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한번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뭐죠? 알파고죠. 이세돌 구단이랑 붙었던 알파고. 그리고 빅데이터. 자,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넘쳐나는 정보 사회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딱 집게 하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은 세 분류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이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산업 예상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거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1차, 2차, 3차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변화였거든요. 근데 3차 산업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계속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소비할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어디죠? 구글이죠. 자, 구글은 무슨 회사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아마존. 즉 소프트웨어가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장악했어요. 이거는 제일 먼저 저는 유통구조라고 보거든요. 유통구조. 유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소매를 생각을 해요. 현대기아 자동차를 적어놨습니다. 이거 왜 적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사려면은 첫 번째 어디 가죠? 현대나 기아 대리점 찾아가야 되죠. 거기서 딜러를 만나서 견적을 받고 상담을 해서 이러한 구조로 지금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넘기겠지만 그 판매 방식은 저희는 딜러를 통하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지금 이 유통 과정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딜러 단계를 생략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판관비를 줄이고 있어요. 즉 가격 경쟁에 뛰어들어서 딜러들을 따로 두는 것보다 유통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아마존에다가 수수료만 지불하는 방식이 딜러 계열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판관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11번가, 네이버, 뭐 옥션, 이제 G마켓 등등의 이제 거대한 이제 유통 위탁 대리 그 회사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 현대기아차도 지금 쉽게 국내 시장을 인터넷 판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을 때 딜러들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을 낮춰주겠다. 인터넷 하는 게 편하신 젊은 세대들 전부 다 글로 가요. 자, 어쩔 수 없이 딜러들 경쟁력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시장 마케팅 할 때도 현대기아가 아마존에도 수수료를 내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마존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훨씬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아마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잠식했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기아 이제 11번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못하죠. 왜? 노조 때문에. 현대기아 노조 때문에 딜러 쪽에 이제 정직원으로 계시는 노조분들이 절대 반대를 하는 거죠. 일자리를 잃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사는데 딜러를 통해서 산다면은 100만큼의 원가가 더 든다고 볼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마존 또는 11번가를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사는데 가격이 50만큼 줄어요. 자, 50만큼 줄었는 거 50은 아마존이 가져가면 됩니다.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차량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죠. 지금 외제차가 2019년도 기준으로
내수율이 17%, 18%입니다. 지금 이제는 외제차랑 현대기아차랑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는 좀 더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현대기아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가격 경쟁력 층에서 유통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판관비에 주목을 해서 그 딜러들을 돌리는 그 이제 판매 관리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하죠. 왜? 노조. 자, 노조는 근로기준법에서 또 지켜주고 있죠. 누가 지켜주죠? 또 국회에서 또 지켜주고 있죠. 이 얘기 왜 하는지 계속 흘러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원래 전통적인 도소매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큰 도매업자예요. 제 밑에 중간쯤 되는 소매업자들 10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10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100원에 사와서 이 10명들한테 120원에 다 파는 거예요. 즉 100원이라는 재고를 제가 부담을 다 해서 내 돈 주고 내가 100원을 사와서 이걸 다시 120원에 소매업자들한테 파는 구조였습니다. 전통적인 도소매는. 근데 지금은 위스탁 판매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고 부담을 한다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100원 주고 사왔어요. 못 팔았어요. 자, 120원대 이렇게 막 팔았으면은 제가 20원이 남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재고가 계속 남았다. 근데 대출을 받아서 재고 100원을 사왔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80원에 팔든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면 그냥 100원 손해보는 거예요. 대출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번가 아마존, 네이버, 옥션 판매를 대신하는데 이 사람들이 네이버나 11번가가 판매자의 물건을 직접 사나요? 아니죠. 중간에서 소비자랑 판매자 소개만 하고 소개 수수료만 먹습니다. 원래는 이제 A라는 물건이 최종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도소매를 몇 번 거치면서 단가가 올라갔다면은 인터넷에서 사면은 싸죠. 왜 그럴까요? 거래 단계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거래 단계마다 모두가 자기의 마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생산할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제주도로 오니까 5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유통 구조가 지금 바뀌었어요. 즉 대기업들이 재고 부담도 없이 제조업자가 그대로 최종 소비자로 바로 넘길 수 있어요. 그것도 싼 가격에.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 마진을 취하던 또는 폭리를 취하던 이제 중간 이제 도소매업자들이 사라지게 됐죠. 이게 하나의 산업 변화입니다. 산업 변화는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네가 말하는 AI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에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얘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지식 정보 기술이라는 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11번가 이런 이제 이런 데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이쪽 패션에 관심이 많더라. 그러면은 이쪽 패션에 대한 판매업자들의 물건을 많이 띄우겠죠.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대자본들이 자기들의 시장성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간 도소매업자들은 이제 사라지고 있죠. 여기가 도소매에 대한 변화인데 아까 현대기아는 노조가 강력했죠. 이 산업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대기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막았어요. 정의당에서도 막아줍니다. 노조에서도 막아주고. 중간 노소매업자들 뭐 협회 이런 거 있나요? 없죠? 강원도 감자협회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인터넷에다가 아마존 너희 들어오지 마라, 11번가 너희 들어오지 마라, 우리 물품은 무조건 간에 인터넷 판매 안 된다 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날아간 겁니다. 뒤에도 계속 얘기할게요. 자, 제조업의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자,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했던 게 자본, 기계, 사람. 자, 이렇죠? 근데 지금 제조업에서 큰 변화가 뭐냐면은 공장이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제조 쪽에서는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가 회계를 배우면은 DL이라는 것과 OH에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합니다. 자, DL, Direct Labor 해가지고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OH, 이제 간접 노무 원가, 간접 노무 원가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게 잡아놓은 게 공장이랑 제조업이라는 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공장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설 투자를 통해서 내가 직원을 100명을 쓸 거를 10명만 써도 돼요. 자, 공장 사장은 초반에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을 자동화로 잘 맞춰 놓으면은 그 뒤에 경비가 덜 들어가서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절감한 만큼 마진을 높일 수가 있고요. 타 업체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만큼 제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겠죠. 단순 공장 노동자들의 직장 수요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문제 뭐냐면은 제조업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초반 시설 자금에 대한 투자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즉 예전에 가내수공업으로 예를 들면은 큰 비용 없이 공장을 임대를 해서 직원들을 두고 거기서 돌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신보나
기금에 들어가서 기계를 살 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를 사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자본력을 갖춘 공장 사장님하고 자본력이 없는 공장 사장님하고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게 더 심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거기를 요즘은 누가 대체하죠?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는 합법적인 이제 워킹 비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분들이 너무 많죠. 왜? 한국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시급 문제, 이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정당한 시급을 못 받거나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얘들은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죠. 얘들이 뭐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고발을 하면 바로 추방인데. 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 불거져요. 안 그래도 공장이 자동화가 돼서 공장 근로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국내인보다는 불법적인 외국인들이 더 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제도가 이걸 보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실질성을 잃었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가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값싼 인건비를 찾아서 어디로 갔죠? 베트남으로 갔죠. 4, 5년 전에는 중국, 소주나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죠. 자, 사회주의인데 베트남 또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중국에도 우리가 피를 한번 봤어요. 사회주의이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사회주의는 안 돼요. 자유경제 시장에서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중국 갔다가 튕겼습니다. 근데 삼성은 다시 한번 베트남으로 들어갔어요. 자,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엄청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삼성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 베트남 가는 이유 뭐죠? 딱 이겁니다. 자, 200만원 줄 거 20만원만 주면 돼요, 얘들. 10분의 1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삼성이 가격 경쟁력을 몰등히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제조업이든 도소매든 뭐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 못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자,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게 따로 있죠.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즉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판관비를 포함해서 최소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경쟁업체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보고 나면은 우리 물건의 가격을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팔 수가 있죠. 자,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한 겁니다. 뭐 베트남 선택해서 어쩌라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앙입니다. 근로자들이 그만큼 빠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었어요. 자, 그럼 근로소득이 줄었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도 못 거두고 이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못 거들어요. 지방군, 시군구는 지방소득세도 못 거둡니다. 나라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어요. 삼성이라는 큰 이제 기업이 있어버리면은 그 지역이 경제가 살죠. 근로자들이 그만큼 벌어서 그 지역에서 돈을 그렇게 써주니까 지금 구미를 보시면은 구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 왜 그렇죠? 구미 삼성이랑 LG만 봤어요. 삼성이랑 LG만 보다가 얘들이 다 나가니까 근로자들도 따라 나가죠. 근로자들이 나갔다는 건 뭐냐면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집값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이 지금 베트남으로 간다는데 한국 법에 그걸 막는 게 있나요? 못 막죠. 법에서 삼성 보고 너 가지마, 못 나가. 너희는 영업하려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해.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수 진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경영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삼성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 이런 대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 자, 그럼 반대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하죠? 역시 너희는 보수 너희는 있는 놈들 편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또 선동을 해요. 쟤들은 또 있는 놈들 챙겨주려고 한다. 있는 놈들 있는 거 그대로 하면은 또 잘 사는데 더 잘 살아라고 지금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진보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단순한 논리예요. 이 두 논리가 보수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삼성이 지금 자꾸 국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삼성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못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내 소비력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있는 놈들 더 포커스를 맞추고 더 잘해주자 그러네. 역시 니들은 있는 놈들 편이야. 이런 식으로 싸우죠. 제 눈에요. 정말 둘 다 유치해 보입니다. 둘 다 정말 유치해 보여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업입니다. 댓글에 이제 문의 줬던 내용이죠. 세무사, 회계사가 미국이나 이러한 정제 업체에서 볼 때 사라질 업종. 이제 앞으로는 이 업종은 장래성이 없다. 라는 업종으로 이제 세무회계사, 약사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좀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기술의 향상만 본 거예요. 즉, 사회나 법적인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술만 봤을 때 지식 기반 산업은 암만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이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기반 산업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면에서 사라질 업종이다 라고 봤지만, 그거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만 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알다시피 기술이 향상된 사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기 안에 살면서 공기의 존재를 모르듯이,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살면서 문화적인 거, 교감적인 거, 법적인 거 못 느끼고 살지만, 우리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속박을 받고 있어요. 문화, 법, 사회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즉, 기술 하나로만 판단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약사 없어도 돼요. 병원 1층에다가 조제 밴딩 머신 하나 설치해서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 하나 들고 바코드에다 찍으면은 약이 알아서 나와요. 자, 근데 약국이든 뭐 병원이든 그 밴딩 머신을 설치를 한다고 할게요. 약사법에 따라서 그 밴딩 머신은 누구만 취급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이죠. 국회법 통해서 당연히 해당 밴딩 머신, 그 밴딩 머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약사 라이센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만 다룰 수가 있다라고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국에 조제하시는 많은 직원분들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약국에 직원들 다 자르고요, 약사 라이센스 있는 약사 한 분이 그 밴딩 머신만 당초에 사기만 하면 됩니다. 약 떨어지면은 제약회사에다가 약 주문만 해가지고 넣기만 하면 돼요. 매월 월급 나가는 것보다 처음에 약국 개업할 때, 약국 차릴 때 밴딩 머신 하나만 사놓으면 되니까, 장사 잘 되면 밴딩 머신 하나 더 사놓으면 되잖아요.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판례와 뭐 조문들,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걸 알파고 시스템 통해 가지고 해당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필요한 판례들을 쫙쫙쫙쫙쫙 다 뽑아서 찾아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조문이랑 개조를 해갖고 사건을 분석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소프트웨어 누구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할 일이 없어지겠죠.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법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만 된다 라고 해버리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세무회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계에 대한 처리 프로그램을 알파고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많은 조문들, 판례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키보드 몇 번 치고 엔터 딱 치면은 알아서 정리가 다 된다. 예전에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10명을 썼다면은 지금은 2~3명만 써도 돼요. 나중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그 소프트웨어 만질 줄 알면 직원 없어도 되죠. 마찬가지로 전화 받고 업무를 볼 여직원 1명만 두면 됩니다. 예전에 10명 하던 거 소프트웨어가 일단 내부로 다 쳐버리는 거죠. 즉, 아무리 이쪽으로 해갖고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득권들이 자기들 법적으로 안 놓습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서류 송달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일부러 이걸 안 받아들여요, 법원은.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민원24에서 본인들이 공인인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물건 사고 나서 등기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 되죠? 민원24에서 그런 작은 등기 정도는 수용을 했지만 그 뒤에 큰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 직접 오라고 합니다. 결국은 법무사 써야 되고요, 변호사 써야 돼요. 자,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프트웨어 발전된 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다 신고를 했다고 할게요. 전자신고를 했어요. 자, 근데 외부 조정 제도가 있네요. 전자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당시에는 외부 조정 대상인데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도장이 안 찍혀있네. 이거는 무신고야. 거기에 따라서 신고, 세무사, 회계사 도장이 찍힌 걸로 신고 다시 해오라 그러죠. 법에서 이 기득권들을 보호하고 있죠. 현대기아자동차가 충분히 아마존이나 11번 가든 뭐 옥션이든 충분히 이쪽을 통해서 차량을 유통할 수 있지만 왜 못하죠? 노조 때문이죠. 현대기아차 노조는 법보다 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죠. 마찬가지예요. 기술 암만 발전해도 못해요. 왜? 우리가 기득권이니까. 자, 단순 서비스로 가볼게요. 자, 단순 서비스에 맥도날드 우리 들어갈 때 예전에 점원할 때 직접 주문했죠. 요즘 터치하죠. 그 점원들 왜 보호 못했죠? 기득권이 아니잖아. 자, 배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제 배달 어떠한 가게에 소속돼서 배달하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지금 배달 어플 사장님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배달하는 기사님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배달 어플 사장들이 더 돈을 벌어요. 즉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대예요. 자, 지금 카카오도 뭐죠? 카카오 대리도 그 대리 기사님들이 직접 이제 일을 하지만 가장 돈을 버는 건 누구죠? 카카오 대리예요. 카카오 대리. 즉 우리가 있는 사회가 어떤 건지 직접 보시면은 지금 크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지만 전 직업 특성상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체감을 하고 있어요. 지능정보 기술의 발전을 볼 때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거가 미치는 법적인 관계, 사회 제도적인 관계, 즉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이 이제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바가 맞는지 오늘 얘기했던 거는 지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지금 5년 이내 제로금리 시대가 올 거래요. 일본이 왜 강대국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지금 수출도 별로 없고 내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일본은 돈이 엄청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6.25 때 바로 옆에서 국가의 부를 엄청나게 창출을 했었죠. 그게 이 나라에도 투자를 하고 저 나라에도 투자를 하고 전 세계 각국에다 투자를 막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본 지금 사나오니 일본 자금 많이 들어와 있죠. 부산에 정말 많죠.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거 일본으로 다 들어가죠. 일본은 자본 소지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저금리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저금리 시대 왔죠. 즉 5년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로금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어요.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아요. 왜 이게 발생한 줄 아세요? 뭐 자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정치적 견해 하는데 저는 지금 정치적 견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금융권 은행에서 돈 어떻게 벌죠? 은행에다 예치한 돈을 은행은 이걸 대출을 통해서 대출 이자 비용을 받아서 받았는 이자를 다시 이자 수익으로 예적금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어마어마하죠. 대출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어려움에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경기가 이래. 전부 다 국내 투자 안 하고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었고 아무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생각도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베트남, 중국에다가 사업 투자를 한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전부 다 사업 투자를 하겠다. 공장 하나 짓겠다. 어디에? 국내에. 라는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대출 규제도 심한데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려는 사람도 없어요. 은행은 뭐 먹고 살죠? 당연히 은행은 예적금자들한테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이자 주면서 저축도 하세요. 예금도 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는 전세는 없어지고 집은 전부 다 월세로 다 돌아갈 거예요. 지금도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창 투자했던 갭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살 때와 전세 깔았을 때 이제 그걸로 이제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장난친 사람들이 있죠. 갭 투자 이제 못 하죠.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니까 이제 부동산 또한 이제 좀 변화가 이제 차츰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이 이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스며들면서 이 현대사회라는 게 단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고 있다는 게 포커스예요. 제도적으로 해당 업종, 해당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가 보죠? 자본가가 봐요. 저희 업계에서 사용하는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그 도전을 개발하신 이제 창업주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는 저희 업계에 아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도전 클라우드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점점 소수만 자본을 가진 사람 또는 특출한 아이디어로 아이템을 낸 사람만 돈을 버는 시대지 단순 노동,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근무처는 여기에 밀려서 근로자들은 이제 더 없어질 거예요.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희 또한 지금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살 거고 저희 또한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게 장래에 긍정적으로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래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러면 저희도 손 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너무 국한적으로 보는데 이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사회 곳곳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은 단순히 이게 우리 업종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미쳤다는 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대량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자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있는 사람만 근로자가 없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비가 덜 든다라는 거예요. 초반에 투자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진 불로소득 소프트웨어만 돌리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까봐 사실상 가장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오히려 어떠한 기업 규모가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노동자를 써라 라고 제도적으로 강제가 오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세우입니다. 너무 진지했지? 확실해. 이거. 네. 아.